지금 안철수 대표께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통합하면서 양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3당을 만들자라고 하셨는데 이러다가 국민과 함께하는 가치 통합이 아니라 그야말로 양당 대표들에 의해서 치러지는 그 통합 절차이다 보니까 대구 경북에서는 국민의당과 가치관이 맞지 않아서 고립되고 또 호남에서는 바른정당이 우리를 대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고립될 경우에 자치통합정당이 중도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보다 영호남에서 양쪽에서 배척받고 진도보수에서 다 배척받아서 고립무원이 될 우려가 대단히 많다. 따라서 가치통합을 하든가 통합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대표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굉장히 그 핵심을 지르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안철수 대표의 새정치는 다당제를 출연시킴으로써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가 20대 국회 개원 초 30년 만에 이틀 미기하고 개원을 시켰습니다. 또 추경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했고 작년 또 예산만 하더라도 또 12월 말 임시국회를 성공적으로 이끈 것도 국민의당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양당제를 우리 3당이 다당제에서 조정을 한 것은 성공을 했는데 바로 총선 민이 그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호남 비호남 구도로 보아서 다시 박정희 유신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망령은 절대 불식돼야 된다. 지금 현재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호남 중진 의원들이 통합을 반대한다. 이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정체성, 특히 대북 문제, 역사관, 그리고 가치, 민주주의, 그리고 호남 배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지 다시 지역주의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흔히 국민의당은 26명이 지역구 의원인데 거기에서 23명이 호남이고 수도권 3명입니다. 그러니까 호남 의원들이 반대한다고 호남 중진들이 얘기한다고 하는 거지 내부 문제는 꼭 그런 식으로 뭐 영남이니까 대구니까 그러한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저는 뭐 남북한 대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여하겠다고 해서 남북 간의 급격한 화해와 대화의 무드가 조성되는데 다른 때 같았으면 그것을 뭐 과장하든 하여튼 크게 부풀려서 남북 문제에 새로운 전기가 만들어졌다. 뭐 이렇게 나갈 텐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대통령이 회담을 위한 회담을 하지 않겠다. 여건이 조성돼야 정상회담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다던가 남북한이 공동으로 선언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겠다라던가 이런 원칙을 분명히 밝히면서 오히려 브레이크를 밟아가며 차분하게 남북 대화에 임하겠다는 자세와 태도는 아주 긍정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에 대한 민생에 대한 여러 부분은 실제 삶으로서 그 이후 국정 운영을 통해서 보여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쉬웠던 부분은 전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크게 2번 헛발질했어요. UAE 관련해서도 탈원전 때문이다라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했었고 또 이번에도 남북한의 급격한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니까 매우 많이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 자세와 정부 여당이 잘할 수 있도록 오히려 격려하고 반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더라면 오히려 더 훨씬 좋았을 텐데 그런 점이 없었던 것들은 좀 오히려 야당에게 좀 아쉬운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백발양보해서 제가 볼 때는 그 2017년 대선 후보 여야 모든 사람의 공약이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하자. 아니 선거 때는 개헌 준비하는데 시간이 충분할 거라 생각해서 공약하셨다가 선거 끝나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신 건지 아니면 지금은 불리하기 때문에 개헌이 지방선거에 불리하다라고 해서 처리하신 건지 모르지만 국민과의 약속과 사회적 합의가 된 부분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권력구조 개편은 대통령제 중심의 나라의 국민들에게 물어보세요.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에 주겠다 그러면 어느 국민들이 찬성하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권력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먼저 정치권이 먼저 정당 개혁과 정치 개혁에 나서지 않는 한 국민의 신뢰가 높지 않는 한 저는 권력구조 개편으로까지 나가기 상당히 쉽지 않다. 따라서 합의한 부분부터 약속한 부분부터 해나가는 것이 전체가 아니면
그 전부가 아니면 전부다라고 하는 흑백 논리보다는 현실적인 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서영 선생 뭐라고 쓰신 거예요? 저는 뭐 금단 현상이라 그랬는데요. 아. 그 노영희 변호사님과 비슷한데 쓰다가 안 쓰면 아주 그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현수 국정원 기조실장 안봉근 비서관의 진술에 따르면 이현수 국정원 기조실장이 명절인데 VIP한테 해주고 싶은 게 있다라고 국정원에서 먼저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예, 또 이현수의 진술에 따르면 안봉근 비서관이 전화가 와서 대통령이 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저는 뭐 이미 그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국정원이 돈을 상납하려고 먼저 자발적으로 전화했을까, 이 가능성은 좀 떨어지고 오히려 금단 현상을 느낀 쪽에서 오히려 청와대 측에서 그 돈을 요청한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문제만큼 검찰이 두 측의 진술이 틀리기 때문에 끝까지 조사해서 이것이 국정원의 자발적 상납인지 아니면 청와대의 요구에 의해서 강제로 그 상납한 뇌물성 상납에 대해서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야 될 것 같습니다. 후보형이 돈 묻을 때 여기 돈 안 묻었으면 하는 거와 똑같은데요. 예. 40억이 안 묻었다는데 선임계나 세금 신고도 선임계를 낸 적도 없고 세금 신고를 한 적도 없답니다. 검찰에서 재산 동결 추진 정황이 있으니까 부랴부랴 선임계를 냈다고 하는데 이거 누가 보더라도 정식 선임 비용 아닌 것 같은 의혹을 가질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검법이 정한 네. 특검 대상이 아니어도 그 직원의 개인 횡령이면 당연히 검찰에 수사 의뢰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몇 억만 횡령해도 상당히 중한 벌을 받는데 120억이나 되는 돈을 횡령했다고 하는데 검찰에 수사 의뢰도 안 했다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